또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에 다시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이어가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좀 잘못 알고 있거나 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근데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공고를 좀 하고 싶어요. 광고 내지 공고입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장소가 늘 같습니다. 작년에는 뭐 한 두세 군데 옮겨 다녔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이 낙원동에 있는 종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종로 오피스텔의 705호에서 하는데요. 한 20명 조금 덜 될 정도로 들어와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대면 대화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조금 별나가면 별나가지고 난 별로 대본은 가지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제를 일단 설정해 놓고 대충 뭐 일정한 항목, 그러니까 뭐 챕터랄지 섹션이랄지 대충 그런 거를 잡아서 그거에 맞게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되면 대충 마감하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듣고 보는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또 이야기 흘러가는 것, 진행상의 역동성 이런 거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중간중간에라도 일정한 문제 제기, 질문 이런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왔다 갔다 아기자기 울긋불긋 해서 듣기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보는 사람들의 모두의 그 어떤 기본상의 신선함, 새로움 이런 게 기여한다 하는 차원에서 뭐 몇 명이어도 좋습니다. 약간 그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그냥 나와도 되겠습니다만 연락처를 나중에 다시 그 방송 자막에 넣기도 아마 하겠지만은 일단 하나를 먼저 적죠. 아니 이건 내 전화를 여기 적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상시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방송 자막에 넣을 수도 있겠고 또 거기에서 댓글 형식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그에 맞게 안내 내지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보죠. 민국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성립된 이후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정식으로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실은 정식으로라는 말이 내가 방금 말했지만 조금 잘못 쓰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연도가 언제입니까? 1919년 4월 10일일 겁니다. 근데 날짜는 아주 자신은 없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3.1운동이 있고 나서 전 민족의 의사들이 모이고 정리되면서
임시정부들이 여러 개 서게 됐고 나중에 통합이 됩니다만, 약간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대한민국 연도식으로 따지면 제98년입니다. 3년 뒤면은 100주년이 되지만, 그러니까 1948년에 있었던 것은 임시를 뗀 정식,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부의 출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정신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보다 9년 뒤에 민국으로, 제국이 아니라 민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약간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본격 대한민국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그럴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친 윗세대 사람들도 꽤 그러합니다만,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금권이건 정권이건 문화권이건 간에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죠. 조선은 군주국가였고 왕정국가였기 때문에 전제정치였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국가이고 민주정치를 하는 공화정치의 나라이다. 그리고 대외관계로 볼 때에 대한민국이 서기 이전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 대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의존적이었고 종속적이었다.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 국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말고도 대한민국 시대와 그 이전 시대 역사 시기에서의 차이에 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제 하다가 보면 물론 몇 가지 더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왕정국가라고 해서 이것이 전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임금 혼자서 오로지 그 홀로만이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언젠가 일부를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이성계 정도전이 세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임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노무현 탄핵 정국이 벌어졌던 때가 2004년이죠. 2004년이니까 이제 10년 벌써, 10년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유행한 문장을 집어넣은 게 있었죠. 서울은 1392년 조선이 설 때부터 이미 성문법적인 성격을 갖는 법전에 의해서 서울로 정해진 곳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대로
옮기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여간, 최초의 성문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선 527년 내내 그 조선 경국전은 나중에 경국대전 뭐 이렇게 이름 바뀝니다만 모든 임금이 모든 관료가 기본 표준으로 삼는 헌법장전입니다. 물론 그것을 어긴 임금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문학청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연산군이 어머니가 품고 죽었던 원한을 설치 갚아 주더라고 월권을 많이 행하긴 했습니다. 근데 야간 기본 간단합니다. 임금이 할 일은 딱 두 가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시대에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현명한, 그러니까 학식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재상으로 앉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국전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정치 권력은 재상에게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경국전에 있는 말입니다. 임금이란 적장자, 임금의 정실처 소생의 첫 아들, 이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요컨대 임금의 자리는 혈통으로 기예성되는 자리입니다. 혈통이란 현명함이나 양심적이거나 상선력이 뛰어나거나 결단이 있거나 뭐 어떤 식으로 보든지 인격의 주요 기둥 요소가 되는 것, 그것이 언제나 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보증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혈통으로 계승되는 그 인물이 언제나 현명하다라는 보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결정은 언제나 고도의 학식과 깊이 있는 사려, 분별력과 굳건한 양심, 소명의식, 이런 것이 어우러진 결정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식과 덕망, 이 최고인 사람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제 공자나 노자식으로 말해서 팔짱을 끼고 수수 소매 속에 손을 집어넣고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직접 권력 행사에, 정치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임금이 가장 훌륭한 임금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이 할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약 20여 명 최소한의 구성원이 참석하는 당상관 회의에서 주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거기서 대제학, 대사장, 삼정성, 육판서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짜내도
도저히 단 하나의 답에 도달하기 어려웠다. 서로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아득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신하들의 책임 있는 회의에서, 공적인 회의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최종적인 판단, 재가, 결재를 하는 권한을 임금은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두 가지 말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전회의에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니까 임금 의견이 물론 많이 반영이 되고 실제로 관철이 되겠죠. 그러나 이념적으로, 원칙적으로 조선의 임금은 직접 정치적 의안을 내거나 직접 결정을 먼저 하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의 임금은 전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중국의 명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사정이 좀 다릅니다. 시랑, 상서 등으로 불리는 정승들은 사실은 별로 힘을 못 썼어요. 임금이 전제 정치를 했습니다. 모든 신하가 반대를 해도 임금이 결정하면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승판서가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기보다가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신하들은 관료가 아니라 내시였어요. 내시, 환관들이었습니다. 임금의 의사를 직접 듣고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의사결정과 그의 유통 과정을 전적으로 휘어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관이 실제로 권력자 행세를 했죠. 하여튼 그래서 조선은 전제국가, 독재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보면 실상 대한민국 시대 이후에 이승만에서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들이 해온 여러 처결들과 비교했을 때 길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입니다. 예외사항은 물론 분명히 있지만 더 합의를 거쳤고, 그러니까 중의를 모았고, 그리고 의견들을 모아내는 지혜를 짜내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요컨대 전제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조선은 관료 체제부터 강력한 문화 통치를 표방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관료 중에 가장 높은 건 물론 영의정이지만 사실상 가장 명예로운 직책은 대제학이었습니다. 학문 예술 중심의 문화 일반을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대제학, 대사성, 대사관 등등의 문화 관료의 수장들이 당상관, 정상품 이상의 직책에서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거나 그 이전에 결정하거나 결재하거나 하는 기능은 별로 수행하지 않았지만 주요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결정하는 원칙을, 형식을, 핵심을 다루는 회의에서는 똑같은 자격의 발언권과
그러니까 의사표명권과 결정 참여권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우겨서 결정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지구를 움직이는 가장 큰 권력은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더 따지면 그것도 아닙니다만 미국이란 나라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건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란 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또 소수의 귀족 엘리트 집단이 있습니다. 뭐 그건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치 권력의 겉모습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제, 군사력. 이 경제력은 여러 층이 물론 있죠. 재벌급의 생산업체들도 있는 것이고 군산독 합체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은행 같은 게 있는 것이고요. 한 전통적으로 와스프라고 요약되는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 기독교도인 앵글로 섹슨족 백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그룹이 있습니다. 야간 대한민국 대통령도 장관 모두의 확실한 우두머리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어떤 권력기관도 대통령 하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민국시대 한국의 대통령은 왕조시대 조선의 임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조시대와 민국시대를 단지 그 이름 때문에 현저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가요. 가령 4대라고 하는 것. 아까 이야기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요. 1950년대에 동아일보가 정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일면 정치면 머릿 기사에 이승만을 표기할 때 이 대통령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활자가 잘못 찍혀가지고 이 견통령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관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쓰다 보니까 사결이 아까 비슷하게 돼서 잠깐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500여 년 줄곧 4대 종속적인 지위를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중국이 절전 냈다. 그거 아닙니다. 역시 지난번에 어디에선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고려, 신라, 고구려, 부여, 조선으로 올라가는 대충 4,000년 우리 역사에서 전적으로 국토가 그리고 전 인민이 외세의 지배를 받은 기간은 딱 만 38년입니다. 1910년 8월 29일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고 그리고 다시 1948년 8월 15일까지 요 만 3년간 이렇게 합쳐서 38년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전일적 지배를 받은 만 35년과 미국의 전적인 군정하에 있었던 만 3년 이 두 기간만입니다. 어떤 기관도
우리는 외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최근 2000년 동안 적어도 900년 전적으로 외세의 지배를 받았어요. 가장 가까운 청나라, 명나라 이전에 원나라, 원나라 이전에 금, 요 등등, 그리고 수당이라는 중화 왕조가 있기 이전에 약 200여 년의 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당, 당나라 이후에 송나라가 중국 왕조가 새로 들어서기 전까지 또 200년 가까운 5호 16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말이 그냥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실제 역사의 내용으로 보면 중화족, 중국의 중심, 주역을 이루는 민족으로 놓고 볼 때는 그들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한 적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반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을 지배한 족속은 대체로 동북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크게 보면 한국사의 선행 주체들을 이루는 족속들입니다. 만주족이나 거란족이거나 여진족이거나 흉노족이거나 더 위로 올라가서 귀방이라거나 이런 족속들이 대체로 다 조선족과 사촌이 되거나 육촌이 되거나 팔촌이 되거나 하는 하여튼 그런 관계이고요. 그리고 몽골이 들어가죠, 물론. 그런 중국을 지배한 족속에 가까운, 말하자면 이 혈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셈인데, 전적으로 우리가 지배받은 적은 없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지배를 완전히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일본과 미국만이 우리를 전적으로 틈없이 철저하게 지배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중국에 대한 사대가 몇천 년 계속됐다 하는 건 사실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대를 했죠. 이 사대란 말은 아주 옛날부터 썼고, 특히 맹자 같은 사람은 매우 중시했는데요. 맹자는 작은 것이면서 작은 것으로서, 그러니까 작은 나라이거나 족속으로서 큰 족속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것, 섬기는 것, 이건 현실적으로 현명한 일이고, 큰 것이면서 큰 것으로서 작은 것들을 섬기는 것, 이거는 덕이 매우 두터운 것이다. 둘 다 현실적인 현명함이나 말하자면 도덕적인 고상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둘 다 부정하지 않아야 할 대외관계의 기본형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조선은 건국 때부터 명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4대 할 것, 4대 교린, 큰 것을 섬김으로 해서 이웃과 사이좋게 우호 관계를 지속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1600년대 초기에 1626년인가 아마 될 겁니다만,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때 여전히 청나라에 대한 또 4대를 공식적 외교 노선으로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 조선이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국토에서, 인구에서, 경제력에서 많은 점에서 작으니까 큰 것과의 관계에서 크게 충돌하지 않고 평화 상태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요, 명나라와 조선 또는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훨씬 더 강한 종속 관계에 있습니다. 명나라는 그 황제의 친서에서 외교 문서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 조선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내정을 간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너희 나라의 일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결정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독립차주국가다. 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조선은 사실상 강한 자부심, 긍지를 가진 차주권을 행사했습니다. 행사하는 나라였어요. 이승만 이후에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으로 취임한 대한민국 인사가 늦어도 임기 시작 1년이 지나기 전에 워싱턴에 갔다 오는 것, 그것이 법전에는 없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살림살이, 대외정책, 군사정책 여러 가지를 상의하고 말하자면 합의를 이루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혈맹관계, 아주 깊은 우호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조,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규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왕조와도 조선이나 물론 고려나 신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그렇습니다만 주요 정책을 거의 상시적으로 상의해서 말하자면 재가를 받고 집행하는 그런 관행은 우리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 그리고 그 이전의 왕조 시대에 대한민국 시대만큼 실질적으로 사대하고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대외관계를 가진 적은 없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와 관련해서 (17, 18세기) 가면요 소중화 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626년인가 명나라가 멸망했죠. 그때 조선의 지식인들은 임금이나 뭐 관료나 제야 지식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중화는 죽었다. 원중화. 그러니까 실제 했던 중화는 명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죽어버렸음으로 해서 이 땅에 원중화는 없어졌다. 그러나 중화란 게 원래 뭐냐? 물론 글자야 화려한 문화를 가진 세상의 한가운데의 나라 뭐 이런 뜻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가령 공자, 맹자의 실천 규범을 정치의 기본 이념으로 삼는 도덕 정치의 나라, 윤리적인 사회를 운영하는 나라, 그런 뜻이죠. 그런 점에서의 중화는
여전히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조선이라는 겁니다. 실질 중화는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원중화는 없어졌지만, 이제 사실상 내용적으로 살아있는 중화는 조선밖에 없다. 그러나 원중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중화라고 한다. 이랬던 겁니다. 물론 이 소중화에는 양측면이 다 있습니다. 실상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하자면 이 소중화라는 용어를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썼다. 스스로 제2의 중화임을 자처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창피한 것이기도 하죠. 조선이 조선이지 어떻게 중화합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중화가 아닌 곳은 이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러면 적자가 동이, 서융, 남만, 북적 해서 이제 이래서 이걸 합쳐갖고 이적이라고 합니다만, 이적은 짐승과 같다, 이랬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란 윤리 도덕이 없는, 그냥 먹고 자고 마시고 번식하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 짐승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족속이다 하는 뜻인데, 그런 족속들만으로 채워져 있는 이 땅덩어리 속에 딱 하나 조선만이 실질중화이다. 이제 실질중화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적이 아닌 고도의 문화를, 윤리를, 도덕을 갖춘 나라라면 그걸 그냥 조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구태여 죽어버린 명나라를 그리면서 조선이 제2의 중화다라고 이름 붙인 것, 거기에 자처하고 만족했다 하는 건 사실 좀 뭐랄까요, 비굴하다 하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17, 8, 9세기까지 우리 조상들의 이 정책적인 자세, 문화적인 태도, 이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4대 종속적인 자세 속에서도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당시의 4대의 상대였던 청나라보다 조선이 우월하다 하는 긍지를 이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외교 문서에서는 근룡이다, 강희다 하는 식의 청나라 연호를 썼죠. 그러나 조선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서는 예외 없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시대의 연호였던 숭정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1600년대에 이미 죽어버린 그 나라의 마지막 연호, 그 연호라고 하는 거는 그 숭정, 갑자, 숭정, 을축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데 60년마다 계속 되풀이 되니까 숭정, 제5갑자 또는 숭정 5회갑, 그러니까 이 갑자, 을축이 5번째 돌아오는 해의 갑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서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한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요. 외교 사절들이 올 때, 청나라에서 사절이 오면 중국과 조선은 역대
교류에서 언제나 아주 급박한 단순한 문답을 통해서 답받고 돌아가고 하는 게 아닌 경우에 언제나 문인들의 교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료들은 다 문화관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정책 상의만이 아니고 학문, 문학 이걸 늘 함께 논했습니다. 그래서 공무 처리와 함께 그 문화적인 여유를 즐기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가령 이제 뭐 지난번 가버린 퇴계 선생의 무슨 이기에 관한 글을 좀 보여주시오라고 한다든지, 퇴계님이 그 명나라 멸망하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만, 가령 송시열 같은 사람의 문집을 좀 봅시다 라든지 하게 되면 아주 곤란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 문집의 모든 글이 다 숭정이라는 연호로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볼 때에 명나라 연호를 쓰는 것은 청나라에 대한 거역이죠. 반대, 거부란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내 문서를 관리하는 데에 애로를 겪었다. 그러니까 중국 사절들에게 국내 문서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긍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엉켜서 이제 19세기 가면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1860년대에서부터 유럽, 아메리카의 세력들이 통상과 문화 교류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군사적 침략까지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뭐 두 차례 조그마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병인, 신미, 양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866년과 71년 두 번에 걸쳐서인데요. 그것이 거쳐지고 나서는 이제 일본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청일전쟁, 노일전쟁 이런 걸 거친 다음에 조선에 대한 거의 배타적인 침략군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일본의 무지막지한 이제 침략, 침탈에 대해서 황제에서부터 하층 신민에, 그러니까 일반 인민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대한 거부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초기에는 척사위정이라고 하는 사상운동, 상품 불매운동, 불사용운동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의병항쟁, 의병전쟁, 그리고 독립전쟁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1870년부터 1910년까지, 그러니까 한 40년간 대일항쟁을 끈질기게 펼치게 됩니다. 그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선 계층이 어디냐 하면 유림 서생들이었고요. 물론 국내 정치에서는 악역, 실제로 나쁜 짓을 많이 한 양반 세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 자신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령 이항로와 그 문인들이 척사위정운동과 의병전쟁에서 가장 많은 활동가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신으로 보면 김평묵이나 유준교 같은 사람들이 강력한 투사들이 이름을 남기고 있는데, 유인석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의 정신은 재밌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도 참 애매한 건데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자 라고 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것, 그것이 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류의 도를 지키는 조선이 없어진다 하는 것은 나라 하나만의 없어짐이 아니다. 인류의 인류됨, 윤리 강령, 도덕 강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온 땅덩어리가 이 세상이 다 짐승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다. 짐승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짐승으로 가득 차지 않기 위해서 저 짐승 세력을 쫓아내야 한다. 라고 해서 의병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투쟁의 명분, 목표 설정, 이게 사실상 좀 우스꽝스럽게 된 면이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투쟁의식을 동반한 실천의지의 실현이었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우스운 것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조선은 의존적인 나라만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 무지막지한 전제 군주 정치를 행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 두 가지의 줄기를 일단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대충 50분 돼 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